자,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의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옳은 것으로 골라라. 자, 뭐 이름도 다 나와 있고 순서도 다 나와 있네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크고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죠. 자, X선은 TV 리모컨에 이용된다. TV 리모컨에 이용되는 건 뭘까요?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알고 있으십시오. 내가 뭐 그런 농담했잖아. 우리 몸에도 적외선 나오니까 우리 몸에 나오는 적외선을 잘 조절하면은 이제 TV를 켤 수 있다고. 농담입니다. 자, 자외선은 살균 기능이 있는 제품에 이용된다. 이게 답이게 되겠네요. 파장은 감마선이 마이크로파보다 짧죠. 이건 뭐 그냥 자료를 그대로 읽어도 되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순서를. 진동수는 가시광선이 라디오파보다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더 크죠. 진공에서의 속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은 2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실선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1, 2, 3은 각각 직선 구간, 반원형 구간, 곡선 구간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일정한 시간 간격이니까 요 길이들이 전부 다 그 순간의 이제 평균 속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구간에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속력은 변한다. 줄어들고 있다. 자, 2에서는 어때요? 지금 요 길이는 일정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방향이 어때요?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요 R자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수직이라고 오히려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불로 오답을 만들었는 게 느낌이 오는 게 요게 이제 같다라는 조건을 따로 표시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확실하게 그냥 오답으로 문장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속도의 크기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방향이 바뀌고 있으니까 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인 성분이 있습니다. 요 3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좀 변하잖아요. 요 3은 운동 방향도 바뀌고 크기 속력도 바뀌는 이런 구간입니다. 축축한데 포물선 운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네요. 이은을 그림으로 이은을 그림으로? 수직이 어떻게 되는지. 아, 수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도 방향은 이게 그 빨간색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힘의 방향은 파란색으로 하면 여기서는 속도 방향은 이렇고요. 힘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2에서 배운 저기 그 구심력 있죠, 구심력. 구심력이 이게 보면은 요거를 이제 9로 치면은 9의 중심 방향을 해석하게 해서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만 힘이 작용하면 속도의 방향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방향이 이제 운동 방향이고 파란색 방향이 이제 힘의 방향입니다. 자, 이 모든 힘이 보세요. 구심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운동할 때의 그 합력을 구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일단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에서 D를 나타낸 것이다. 그린다는 가의 A에서 D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요. 자, 요거는 친절하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한다라고 주어졌지만 요게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보면 요거는 그래프거든요. 그래프.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럼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고요. 파장으로 치면 hc 나누기 람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무슨 식이 들어가냐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상수가 되고요. 그래서 요 길이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볼 수 있고 파장에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잘 보면 요 A, B, C, D 쪽으로 갈수록 요 길이가 크죠. 그럼 에너지가 크니까 여기다 표시할게요. A에서 D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고요. 파장은 짧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뒤쪽이 파장이 가장 짧아야 되니까 기역은 D가 되는 거죠. 그리고 C, B, 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파장이 어느 쪽이 더 긴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A, B, C, D 중에서 A가 에너지가 제일 작으니까 파장이 길거든요. 그럼 A하고 B 사이에 진동수 차이가 C하고 D 사이의 진동수 차이보다 더 크니까요. A, B 사이가 제일 크고 B, C 사이가 그 다음이고 C, D 사이가 그 다음이죠. 그래서 이 진동수 차이가 크면 파장의 차이도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쪽이 파장의 차이가 크고 그러면 스펙트럼에서 굴절이 되는 정도의 차이도 크니까 그 스펙트럼 선 사이 간격이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차이가 크니까 이쪽이 벌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파장이 긴 쪽이니까 파장이 긴 쪽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와 있더라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라는 것과 요거를 이제 요 순서를 유추해서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건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쉽게 나온 거고요.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핵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제로는 핵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두 개의 이제 원자로 쪼개지면서 또 고속 중성자를 내놓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 기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량수를 봐야 되는데요. 저 235 더하기 1 하면 236이 되죠. 236은 141 더하기 92 141 더하기 92 더하기 결국에 기억 곱하기 1이 총 중성자의 질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보면 끝에 숫자만 계산하면 되죠. 끝에가 6이죠. 그럼 1, 2니까 3이니까 기억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고속 중성자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핵융합이 아니라 원자 분화가 더 작은 녀석으로 바뀐 거니까 핵분열이 되겠고요. 분열이 되겠고 이 제로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D가 돼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5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실피에 매달려 정지한 용수철 저울의 눈끝값이 0인 모습을 나는 가의 용수철에 추를 매단 후 정지한 용수철 저울의 눈끝값이 10N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 보면 용수철 저울의 무게를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수철 저울의 무게가 2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대해서 이제 힘식을 써보면요, 이게 무게가 2N이니까요, 정지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무게가 2N이면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도 2N인 거예요. 2N. 거기에 10N인 추를 달았잖아요. 그럼 얘를 하나로 묶어요. 자, 얘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모두 작용점이 같게 되겠죠. 그럼 추의 무게가 10N이에요. 그리고 이 용수철 저울의 무게가 2N입니다. 2N. 그러면 요 실이 용수철과 요 추를 잡아당기는 힘은 몇 N이 되어야 되겠어요? 12N이 되어야지 이게 정지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합력이 0이니까. 이때 눈금은 10N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가 이제 0점 조절이 된 상태니까 이게 이제 0N이면 이게 10N으로 이제 눈금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에서 용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알짜임 0이고요. 나에서도 0입니다. 나에서 추에 작용하는 알짜임도 0이고요. 왜냐하면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럼 나에서 P가 실이죠. 용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좀 전에 풀이를 했죠. 12N입니다.
용수철 저울과 추의 총무게하고 같죠. 다음 딕은 나에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과 용수철이 추에 작용하는 힘은 둘 다 추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력은 이건 그 지구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추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고요. 용수철이 추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추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물리학원 모의평가 문제 6번입니다. 그림은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인 동일한 두 파동 XY의 중첩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점 PQR은 X축상에 고정된 점이에요. 자, 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그 동일한 두 파동이 중첩되어서 정상파를 이루는 이 상황에 대한 그 특징에 대해서 좀 복습을 좀 하기 바랍니다. 일단 두 파동이 또 동일한 두 파동이 만나게 되면 마치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자 보세요. 자, 이게 중첩이 일어나는 구간인데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볼록한 부분. 요 부분이 반주기가 지나면 요렇게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 볼록한 부분은 반주기가 지나면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볼록한 부분은 반주기가 지나면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 저 파란색으로 좀 표시해 볼게요. 제가 점 찍은 요 부분들은 뭐가 되냐면 배가 됩니다. 배가 되는 부분은요.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배가 되는 부분은 항상 보강 간섭이 돼요. 그리고 얘가 자 보세요. 4분의 1 주기로 이게 마루 0 골 마루 골 0 마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선생님 그러면 이때는 보강 간섭이 아니잖아요. 변이가 0이 되는데 근데 하필이면 변이가 0인 두 지점이 만난 거예요. 이 순간에는. 그래서 이 순간은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고 자 초록색으로 점 찍은 부분들 볼게요. 요 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은 지금 특징이 뭐예요? 항상 변이가 0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디라고 하고 요 마디는 항상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것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파란색 부분 밑에도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럼 요 지점들이 배가 되고 초록색 지점들이 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밑에 한번 볼게요. 학생이 P에서 X와 Y가 중첩된 파동의 변이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P 부분은 지금은 고림 부분이잖아요. 고림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계속해서 변이가 바뀌는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A는 틀렸고요. 그다음 학생 B Q가 어느 지점이에요? 요 지점이죠. 자 Q는 어때요? 지금 현재는 마루인 형태죠. 그러면 얘는 계속 진동하고 있는 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와 Y가 보강 간섭을 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학생 C 한번 볼게요. 자 R은 지금 현재 보면 요 마루하고 골, 즉 배하고 배의 가운데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골인 거예요. 골이고 항상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은 X와 Y가 상쇄 간섭을 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C도 맞죠. 그래서 B하고 C가 맞아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요 배하고 인접한 배 사이는 반파장 차이 나요. 알았죠? 보면 요만큼이 한 파장이죠. 임의의 순간에 마루하고 마루 사이가 한 파장이거든요. 그러면 인접한 배와 배 사이는 반파장이 되고요. 인접한 배하고 마디 사이는 4분의 1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도 좀 잘 기억하십시오. 마루하고 마루는 한 파장. 근데 배하고 배는 특정 순간에서는 마루하고 골 사이거든요. 그래서 배하고 배는 반파장. 그리고 배하고 인접한 마디는 4분의 1파장. 이것도 좀 알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점 찍은 거 잘 보세요.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는 추측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4년 6월 고3 모의평가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우주정거장 P에서 우주정거장 Q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A의 관성계에서 관찰자 B의 속력은 0.8c이고 A의 입장에서 관찰자 B의 속력이 0.8c라는 거는 얘가 왼쪽으로 0.8c로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B가 봤을 때는 A가 오른쪽으로 0.8c로 운동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L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P와 Q 사이의 거리. A의 관상계에서 B의 관상계에서 P와 Q는 정지해 있고 관찰자 A의 관성계에서 L이라 되어 있죠. P와 Q 사이 거리가. 그러면 A의 관성계에서는 P하고 Q가 정지해 있나요? 움직이고 있나요?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기 때문에 L은 고유 길이가 아니고 수축된 길이가 되겠습니다. 수축된 길이. 제가 좀 색깔을 달리해서 할게요. 지금 A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L은 수축된 길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A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이 전부 다 왼쪽으로 0.8c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A의 관성계에서 본 P와 Q 사이 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움직이는 부분의 길이고 수축된 길이입니다. 자, 0.8c라 적은 거는 이제 B가 바라본 A의 속도인 거고요. 그래서 A의 입장은 빨간색, B의 입장은 파란색으로 지금 적은 겁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A의 관성계에서 P의 속력은 Q의 속력보다 작다 했는데 PQ는 모두 B의 관성계 입장에서 정지해 있어요. 요 B의 관성계 입장에서 얘도 정지해 있고 얘도 정지해 있어요. B의 관성계 입장에서. 그러면 운동 상태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바라봤을 때는 P도 왼쪽으로 0.8c, Q도 왼쪽으로 0.8c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의 관성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시간이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반면에 A가 바라봤을 때 움직이는 개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야 돼요. A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거꾸로 적어놨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죠. 왜냐하면 B 입장에서는 얘가 또 정지했고 얘도 정지했으니까 이게 고유 길이입니다. 그럼 고유 길이는 수축된 길이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L은 A가 바라본 거리로 움직이는 상태의 P와 Q 사이의 거리로 수축된 거리입니다. 그래서 고유 길이는 수축된 길이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 디귿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난 시간에 8번까지 했던 것 같고요. 7번까지 했었고 2024년 6월 고3 모의평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는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 B, 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 자기화시키는 모습을 나는 가에 B와 C를 자기장 영역에서 꺼내 가까이 놓았을 때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요. 우선 나는 외부 자기장을 치웠는데도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된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이 남아있는 녀석은 자기장이 더 세겠죠. 자성이 더 세기 때문에 요 B와 C 중에서 요 B가 강자성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 B 주변으로 자기력선이 더 밀도가 크다라는 것을 통해서 B가 이제 강하게 자기화되고 그 자기화된 상태가 외부 자기장을 치워도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고요. 그다음에 자기력선이 보면 이제 C에서 B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 말은 이제 자기력선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C가 이제 상자성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B가 강자성체, C가 상자성체니까 자연스럽게 A는 반자성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 구한 거죠. A는 반자성체이다 맞고요. 그다음 니은 가에서 A와 C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했는데 요 자기화된 방향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요. 요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요. 요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화가 됩니다. 따라서 A와 C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고 볼 수 있죠. D극 보면 나에서 B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N극과 S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6월 고3 모의평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 XY가 반원형 매질 1에 수직으로 입사한다. 점 P에 입사한 X는 매질 1과 2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 후 R을 향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 Q에 입사한 Y는 점 S를 향해 진행한다. RS는 1과 2의 경계면에 있는 점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으면 항상 인계각이고 90도인 상황이 존재하죠. 이렇게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항상 인계각보다는 90도가 더 큽니다. 90도가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을 비교해 보면 1에서의 속력하고 2에서의 속력,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력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굴절률은 그 속력의 역수죠. 그 매질에서의 속력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은 보면 X는 R에서 전반사한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기하학적인 문제죠. 제가 보조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게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요것도 반지름, 요것도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세타원이라고 하면 얘도 세타원이죠. 그럼 이 세타원은 또 R점에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미 세타원에서 전반사가 일어났죠. 세타원이 이미 인계각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일한 상태니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D급 보면 이제 RS에서 전반사한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법선을 제가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이 지점에서의 법선이고요. 이 지점에서 법선은 요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 선하고 요 선이 평행하잖아요. 평행인데 요 부분보다 요 부분이 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법선과 이루는 각 요 각을 세타2라고 하면 요 세타2는 세타1보다 큽니다. 근데 세타1이 이미 인계각보다 컸으니까 세타2도 인계각보다 크고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D급도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열효율이 0.2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와 그리고 C에서 D는 각각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는 온도가 일정한 과정. 여기다 적을게요. 등온 과정입니다. 그리고 D에서 A로 바뀌는 과정은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 이거는 이제 부피가 증가하고 W가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또 외부로부터 받은 일, 이건 부피가 감소하고 W가 마이너스인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호부터 좀 정해 볼게요. 부호부터.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는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그러면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거고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B에서 C도 보세요.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요. C에서 D는 부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D에서 A는 부피가 역시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네 개를 다 더하면은 한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총 한 일이 됩니다.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요거 다 더하면 150이 되고요. 요 150은 한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CD 과정에서 그럼 연력학적 1법칙을 써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연료율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한 순환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분의 총 한 일이 연료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 과정에서 열 출입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변수로 두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AB 과정은 등압 과정이면서 W가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등압 과정은 Q, W, 델타 U가 전부 다 부호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W가 플러스라는 것은 그 Q도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Q1만큼 열이 흡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은 델타 U가 0입니다. 델타 U가 0이니까 그 Q가 W입니다. Q가 W인데 이때 W가 나와있죠. W가 400이니까 Q도 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흡수한 열량은 400줄이 되는 거죠. 그리고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은 이때는 방출하죠. 등압 과정이면서 부피가 감소합니다. W가 마이너스니까 Q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때 방출할 열량을 Q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일단 Q1을 먼저 연력학 제1법칙이 아니죠. 그 연료율에 대한 식을 통해서 Q1을 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Q1하고 400하고 Q2를 다 더하면은 W가 되잖아요. 그걸로부터 Q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CD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 그때 Q하고 W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델타 U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진화된 문제예요. 식 두 개로 해결이 안 되고 한 3개 정도 써야지 해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따져가 볼게요. 자, 연료율이 된 식 써보겠습니다. 연료율이 0.2입니다. 0.2. 0.2인데 이때 흡수한 열량은 Q1하고 400이죠. 400이고 총 한 일은 구했습니다. 150줄로. 150줄로 구했어요.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은 Q1이 일단 나와요. Q1이 얼마가 나오면 350줄이 나옵니다. 350줄이. 그러면 또 한 순환 과정에서 이제 출입한 열량을 다 더한 게 W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Q1 하고요. Q1하고 그다음에 400줄 하고요. 그다음에 Q2는 빠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렇게 했을 때 요 값이 바로 W가 됩니다. 근데 W는 150줄로 우리가 구했었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또 Q2가 나와요. Q2가 얼마가 되냐면 600줄이 됩니다. 600줄이.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요 CD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 돼요.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 얘가 600줄 방출했죠. 그래서 Q에 들어갈 것은 마이너스 600이 됩니다. 그리고 1은 얼마가 됩니까? CD 과정에서 240줄인데 외부로부터 받았죠.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델타 U 하면 이때 델타 U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가지고 델타 U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60줄이 돼요. 그러면 이거의 절대값이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역시 보면 조금 식이 많이 쓰이긴 했지만 쓰이는 건 똑같아요. 결국에
한 순환 가정당 총 출입한 열량은 한 순환 가정당 한 일과 같다라는 거 하고요. 한 순환 가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이 쓰였고, 그다음 연료율에 대한 식, 연기관에 투입한 열량분의 총 한 일은 연료율이다라는 거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좀 추가된 게 요 CD 과정에서의 연력학 제1법칙을 한 번 더 썼어야지 문제가 풀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문제는 보통 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 연료율에 대한 식 이걸로 다 풀렸었는데 조금 더 진화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또 연력학 제1법칙을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썼어야지 풀 수 있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충돌하는 두 물체의 운동량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보면 그림과 같이 수평한 직선 레일 위에서 수레 A를 정지한 수레 B에 충돌시킨다. A, B의 질량은 각각 2kg, 1kg이다. 가에서 시간에 따른 A, B의 위치를 측정한다 해서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능이나 이제 학력평가에서 나오는 실험 데이터들은요 거의 뭐 99.9% 확신할 수 있는데 이상적인 경우의 결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취지는 자료를 보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만 이미 이상적인 상태라 생각하고 접근해도 틀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찰이 없고 운동량이 완전히 보존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B는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위치가 안 변하죠. 안 변하다가 이제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0.1초마다 4cm씩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속도가 B의 속도는 0이었다가 0.1초분에 4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40cm/s고 m/s로 치면 0.4 m/s가 되는 거죠. 반면에 A의 경우에는 아무 구간이나 잡으면 돼요, 결국에. 그래서 이 두 구간으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충돌 전 속도는 0.1초 동안에 6cm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60cm/s고 cm/s고요. 이건 0.6 m/s입니다. 반면에 충돌 이유는 대충 아무 때나 잡으면 됩니다. 이걸로 잡아볼까요? 이걸로 잡아보면 0.1초 동안에 3cm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30cm/s고 0.3 m/s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0.6 m/s에서 0.3 m/s로 바뀌었고요. B는 충돌하는 동안 정지 상태였다가 0.4 m/s로 바뀐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2초일 때 A의 속력은 0.4가 아니라 0.6 m/s죠. 0.5초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 그러니까 이걸 구할 때 실제로 A와 B의 그 순간의 운동량을 구해서 합을 구해도 되지만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지금 기억 구하면서 이미 A의 충돌 전 속도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A의 충돌 전 운동량이 곧 AB의 전체 운동량인 거예요. 그러면 A의 충돌 전 속도가 0.6이고요. 질량이 2kg이니까 곱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이때 충돌 로라고 해서 충돌 후 속도 구해가지고 A의 운동량 구하고 B 운동량 구해서 합쳐가지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보면 0.7도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 했는데 요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같을 수도 있고 우연히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합은 보존이 되는 거고요. 근데 0.7도면은 충돌 후죠. 그러면 얘는 지금 속도가 여기 잠시만. 맞네요. 이거 3이고 이건 4잖아요. 속력이 근데 4가 맞나? 내가 잘못 계산했죠? 이게 0.4가 아니라 이거 6이죠, 6. 0.6입니다. 그래서 속력의 비가 1대2잖아요. 속력의 비가 1대2이고 이제 질량의 비가 2대1이니까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것은 같은 상황이 됩니다. 내가 순간 홀렸나 보네. 이거를 이게 요걸로 계산하면 안 됐네요.
요거는 이제 충돌하는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중이었고, 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네. 요거는 사가 맞는데 이 이후부터는 차이가 6씩 일어나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 이제 좀 여유를 두고 좀 충돌 한참 한 뒤에 데이터로 했어야 되는 것 같네요. 아 이거 요런 실수를 하다니. 요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보여준 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디에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요거 많이 틀렸던데요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1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모습을 나는 가에서 A의 위치만 X = 2D로 옮겨 고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양전하인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 나에서 각각 F, OF이고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같다.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4F고 방향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저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하는 방법이 A와 B의 부호를 먼저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순서는 뿔뿔, 마마, 뿔마, 마뿔. 요 저거 한번 찾아보면 자 뿔뿔이면 일단 요건 됩니다. 되는데 뿔뿔이면은 이게 커질 수가 없죠. 커질 수가 없으니까 얘는 안 되고요. 마마는 이미 가해서 안 되죠. 안 되고요. 뿔마면은 이건 일단 가능하고요. 근데 뿔마면은 얘가 밀어내고 이 뿔마면 이게 뿔마 이렇게 되죠. 뿔마 되면 이게 안 되죠. 안 돼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는 확실히 정했어요. 맞불이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고 플러스, 이거 플러스고 마이너스면은 이때는 얘가 더 세게 밀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얘는 그대로 똑같이 밀어주는데 얘가 또 오른쪽 당겨주니까 이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호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 한번 볼게요. 부호까지만 딱 정해놓고 기억 보면 A와 C 사이는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가에서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전기력에 대한 식을 세워서 풀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풀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C에 작용한 힘이 오른쪽으로 F죠. 나에서 C에 작용한 힘이 오른쪽으로 OF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때 가에서 B가 C에 작용하는 힘 있죠. 요거를 FBC라고 적을게요.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FBC. 그 다음에 가에서 A가 C에 작용하는 힘을 FAC라고 적겠습니다. 근데 이건 방향이 왼쪽이죠. 왼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AC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로 넘어갑니다. 나로 넘어가서 B가 C에 작용하는 힘은 똑같죠? FBC 똑같습니다. 근데 A가 C에 작용하는 힘은 이때에 비해서 거리가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이때에 비해서 크기가 몇 배가 되겠어요?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FAC인데 방향은 오른쪽이 되니까 플러스 4FAC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가에서 A가 C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고 있어요. 얘를. 그럼 이 식을 연립해서 FBC를 없애면 되죠. 없애면 되니까 이거를 이제 빼기를 하면 돼요. 근데 아래쪽에서 위쪽을 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서 위쪽을. 그러면 좌변은 4F가 되죠. 4F가 되고 우변은 5FAC가 됩니까? FAC가 돼서 요 FAC가 얼마가 되냐면은 5분의 4F가 됩니다. 그럼 5분의 4F는 2F보다 작죠. 그렇게 해서 니은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디귿이 저도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또 생각보다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디귿을 한번 볼게요.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에요. 자,
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하고요. 그다음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합친 겁니다. 근데 일단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바로 FBC예요. 근데 FBC는 이제 요거 연립방정식 마저 풀면은 구할 수가 있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FBC는 F 더하기 FBC는 F 더하기 5분의 4F가 되니까 5분의 9F가 됩니다. 5분의 9F. 그래서 B가 C에 작용하는 힘은 왼쪽으로 5분의 9F가 돼요. 왼쪽으로 5분의 9F. 근데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요. B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방향이 확실하게 오른쪽이죠. 그래서 FAB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개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되냐면 4F가 돼야 돼요. 크기가 4F라 했잖아요. 예. 근데 자 보세요. 얘가 2점 몇 F죠. 2F도 안 되죠. 2F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를 빼가지고 왼쪽으로 4F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으로 합력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허무하죠. 예. 그렇게 해서 디귿은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x 방향이 될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4F 크기가 4F면 오른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다.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13번 문제입니다. 물질파와 관련된 문제고요. 물질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잊지 않았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입자 ABC의 운동에너지와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ABC의 물질파 파장을 각각 람다 A, 람다 B, 람다 C라고 할 때 요 셋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물질파와 관련된 공식을 잠깐 복습해 보면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쓰면은 질량과 속도의 곱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파하고 관련된 그 공식 중에 하나가 운동 에너지인데요. 운동 에너지를 여러분 보통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그 대학교 가면 그 운동량 보존 문제를 풀거나 물질파 관련된 문제를 풀 때에는 얘를 2n분의 p 제곱 형태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파 문제 풀 때는 이제 요식도 좀 잘 기억을 해두면 편리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질파 공식을 드브로이파 공식을 이용하면 이제 람다분의 h를 b 대신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파 관련해서는 한 여러분 요 정도는 식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면요. 그 그래프에 보면 속력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물질파의 경우에도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달리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 C하고 B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C하고 B를 비교해보면 운동 에너지가 같은데요. 운동 에너지가 같은데 속력은 1대2예요. 그럼 얘는 2분의 1 mv의 v0의 제곱, 얘는 2분의 1 mc의 2v0의 전체 제곱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개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질량이 C가 만약에 질량이 m이면 B의 질량은 4m이어야지 이때 그 운동 에너지가 같습니다. 그리고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은 속력이 같죠? 그럼 2분의 1 mv 제곱에서 v 제곱항이 같습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가 2대 1이라는 것은 질량이 2대 1이라는 뜻입니다. B의 질량이 4m이면 A의 질량은 8m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람다 A와 람다 B와 람다 C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람다 A는 mv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8mv0분의 h가 되겠고요. 람다 B는 질량이 4m이고 속도가 v0죠. 이거 h 이렇게 되겠고요. 람다 C는 질량이 m이고 속도가 2v0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대소관계를 보면
누가 제일 큽니까? 분모가 작은 쪽이 크죠. 그래서 람다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람다 B, 그 다음에 람다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C바. 네, CBA. CBA. 5번이 답이겠습니다. 왜 맞잖아. C바. C바. 괜찮습니다. 올려봤자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는 건 아닌데. 제가 보고 있어요. 자,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빗면에서 높이가 각각 4H, H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더니 각각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여 높이 H에서 속력이 0이 되었다. 그림 나는 A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약간의 센스를 가지면은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 B 같은 경우에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는데 도로 H인 곳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고요. 반면에 A의 경우에는 4H인 곳에서 놓았는데 H인 곳까지 올라갔으니까 전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4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이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로 줄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충돌하는 동안 질량이 바뀔 리는 없으니까 속력이 바뀌어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속력이 우시가 되면 안 되고 속력이 절반으로 줄면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로 줄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갈 때의 운동량이 2P였다면 나올 때 운동량은 P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MGH는 결국 2분의 1 MV0의 V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2M분의 P 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P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결국에 높이가 4배 차이 난다는 것은 운동량이 2배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P로 갔다가 P로 나온 겁니다. 반면에 가는 P로 부딪혔다가 P로 나온 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요 충격량이 2P하고 P 사이 차이인데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럼 서로 빼주면 부호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A는 충격량의 크기가 3P가 되겠고요. B는 충격량의 크기가 2P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건도 이제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요. 아닌가? 그렇다고 가정하고 요 벽하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 충돌 전후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 충격량은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와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의 합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부호가 반대니까 빼면은 부호가 같아집니다.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이제 그 좌표축을 잡기 나름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2P면은 합쳐서 3P가 충격량이 되고 P면은 합쳐서 2P가 충격량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의 2배죠.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이 되어서 4H에서 놓았던 게 H만큼밖에 못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A가 3P고 B가 2P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실수 안 하려면 그냥 이 문장을 그대로 등식으로 세워보세요. 그래서 등식이 맞으면 맞는 겁니다. 그럼 A가 3P고 B가 2P잖아요. 그럼 2P의 2분의 3배 이다 라고 등식을 세워보는 거야. 그럼 맞잖아요. 그러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머릿속으로 잘못 암산하다가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실수를 여러분 줄여야 됩니다. 다음 충돌을 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 같은 경우에는 3P를 충돌 시간 얼마고 2T0로 나눈 거죠. B는 2P를 충돌 시간
충돌 시간이 2t0에서 5t0니까 5t0 빼기 2t0 해야 됩니다. 그러면 3t0죠. 예, 3t0.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B의 2배이다라고 등식을 세워보는 거야. 2배이다 하면은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제 틀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니해서 피그가 답이었던 문제였다. 비웃네. 자, 그 다음에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매질 1, 2, 3의 경계면에서 굴절하며 진행한다. P가 1에서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은 각각 세타1, 세타2이고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은 각각 세타3, 세타1이며 3에서 1로 진행할 때 굴절각은 세타2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P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했는데 1하고 2에서의 각도를 비교해보면 요 세타1, 세타2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세타2가 더 크죠. 법선과 이루는 각이.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죠.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릅니다. 그 속력이 빠른 쪽이 진동수는 안 변하니까 V1은 람다1 F고요. V2는 람다2 F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빠른 쪽이 파장도 깁니다. 그 굴절률은 속력분의 상수죠. 그래서 굴절률은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속력은 누가 더 빨라요? 예, 2 쪽이 빠릅니다. 파장도 이쪽이 길고요. 굴절률은 1쪽이 더 굴절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굴절이 많이 될수록 법선과 더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도가 더 작은 쪽이 굴절률이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까? 맞죠? 네. 뭐야 게임하다 뭐가 잘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1하고 3을 비교해 보고 있네요. 1하고 3을 비교해 보면 그 풀어라. 뭐라고? 너도 계속 하던 거 해. 저기 보면 지금 여기가 3이고 경계가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요 둘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비교해 보면 되는데 세타2는 나와 있는데 요 각도가 안 나와 있죠. 하지만 요 각도는 요 선하고 요 선이 평행선이고요. 그 평행선을 지나는 직선 사이에 있는 억각이죠. 억각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세타1이 됩니다. 그럼 요 세타1하고 세타2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큽니까? 세타2가 더 크죠. 그러면 V3, V1 비교해 보면 V1이 더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3에서의 속력보다 1에서의 속력이 더 큽니다. 니은 맞네요. 그 다음에 세타3하고 세타2를 비교해 보고 있네요. 세타3하고 세타2. 근데 그림으로 봐서는 누가 더 큰지 모르겠죠? 모르니까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지금 얻어낸 결과가 속력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있습니다. 요 녀석을 비교해 보면 순서가 딱 맞아. 이거는 정해지죠? 여기 보면 V3가 제일 느리고요. 그 다음에 V1, 그 다음에 V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하고 지금 3 사이의 관계죠. 2하고 3 사이의 관계를 보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이제 비교해 보면 여기 V2가 V3보다 크고요.
그죠? 그다음 여기는 V3하고 V1을 비교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면 요 사이의 크기 차이는 2하고 3 사이니까 요 사이의 크기 차이죠. 예,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사이의 크기 차이는 요 사이 크기 차이고요. 그 다음에 1하고 3 사이의 크기 차이는 요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차이가 빨간색 쪽이 차이가 더 크죠. 빨간색이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세타3는 세타1보다 많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세타2는 세타1보다 조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3하고 세타2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예, 세타3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기억 니은까지는 쉬웠는데 요 디귿 때문에 조금은 뭐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따져 나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하고 관계되어 있는 게 다시 정리하면은 요 세타3가 세타2가 세타1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요 빨간색하고 관계되어 있는 게 세타3가 세타1보다 크다라는 건데 그 차이가 이제 얘가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나기 때문에 세타3가 세타2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왜 시끄럽노? 아 그게 아니고 여기 에어컨이 시끄럽다. 야, 세기를 좀 줄여야겠어. 에어컨 터지겠다. 자, 이번에는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한 회로에 대한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보면 그림과 같이 전압이 같은 직류 전원 2개, 저항,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와 B, 그 스위치 S1과 S2, 그 전류계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한다. X는 P형 혹은 N형 반도체 중 하나이고요. S1과 S2의 연결 상태를 바꾸어가며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이제 제일 확실한 부분은 B에 연결하고 S2를 열었을 때 전류 세기가 0인 것으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에 연결했고요. B에 연결했고 S2는 열려 있어요. 그래도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순간에 A가 역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A 쪽이 역방향이 되려면 요 플러스 그하고 연결된 요 부분이 N형 반도체여야지 안 됩니다.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P형 반도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닫았더니 전류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B에 있는 상태에서 얘를 닫았더니 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B에 연결했을 때 요 B 부분이 순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플러스 쪽이니까요. 플러스 쪽이 P형하고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이쪽이 P형이고 이쪽이 N형이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도 채울 수 있겠죠. 자, A에 연결하고 스위치 S2를 열어요. 자, A에 연결하고 스위치 S2를 열면 여기 마이너스가 요 N형 반도체니까 순방향이죠. 네, 순방향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요. 요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더라도 이쪽은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A에 연결했을 때는 스위치를 여나 닫으나 똑같은 회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요 기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요걸 닫아도 이쪽은 역방향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S1을 B에 연결했을 때 A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죠. 역방향이죠. 네, 역방향입니다. 그리고 기역은 I0가 맞죠. 그래서 기역 디귿에서 4번이 잠시만요. 에러가 나네. 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풀어보자. 그래야지 내일 다 풀어볼 수 있어서.
얼마 안 걸려요. 자, 17번 문제. 자, 2024년 6월 고3 모의평가 17번 문제입니다. 그린 가와 같이 XY 평면에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각각 x -d, x 0, x d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림 나는 가의 x보다 0 큰 영역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낸 것으로 x축상의 점 P에서 자기장은 0이다. 자기장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요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정기장 혹은 자기장 문제에서 그래프 나올 때 있죠. 그때 약간 팁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프 보면 그럼 요 도선 가까운 데서는요 무조건 이 도선이 지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B는 K의 R분의 I잖아요. R이 0에 수렴하면 자기장이 무한대에 수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근처는 무조건 얘가 지배를 하고요. 얘 근처는 무조건 얘가 지배를 합니다. 요거 알면은 얘 두 방향은 바로 정해져요. 예, 보면 자, 요게 요 부분이 C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C가 있는 부분 근처는 C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지면을 뚫고 나오고 왼쪽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드시 아랫 방향이어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요 B가 있는 지역 주변은 B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B가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B에 의한 바로 오른쪽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아랫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팁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멀리서 바라보면 전하의 경우에는 하나의 전하로 보이고 전류는 하나의 전류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요, 요 세 개 합쳐서 하나의 전류로 보여요. 근데 멀리서 바라봤을 때 보세요. 멀리서 바라봤을 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요 둘에 의해서 요 오른쪽 편에 생기는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요 멀리서 봤을 때는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는 반드시 위쪽으로 흐르고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요 부분의 정보에서 알 수 있는 게 그 A는 위쪽으로 흐르고요. 거기에다가 A의 전류가 B하고 C의 전류에 흐르는 전류의 합보다도 더 커서 멀리에서는 결국에 A가 지배하는 영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았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볼 때는 전기장은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전하 주위에는 그 가까운 데는 무조건 퍼져나가서 걔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전하나 전류 주위의 전기장과 자기장은 바로 그 가까운 곳에서는 걔가 무조건 지배를 한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아니죠. 그 다음에 ABC 중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BC 합친 것보다도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디귿 P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보다 크다 했는데요. P 지점이 어디입니까? P 지점 여기죠. 여기는 보면 자기장이 0인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 IB하고 여기 I에 의한 자기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B하고 C를 비교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 I에 의한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냐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I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합쳐서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 합쳐서. 근데 자 보세요. 얘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요. 얘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전류의 세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예, B하고 C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물어보는데 C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B에 의한 전류한 자기장 세보다 커버리면 요 두 개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이 0이 될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B에 의한 자기장이 C에 의한 자기장보다 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 둘의 전류의 크기는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더 가깝잖아요. 가깝고 얘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기 때문에 그 상황은 IB하고 IC 중에 누가 더 큰지는 여기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없는데 IB에 의한 자기장과 IC에 의한 자기장 중에서 누가 더 큰지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합쳤을 때 요 A에 의한 자기장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 합쳤을 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 요 B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해서 틀렸습니다.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18, 19, 20은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문제 나왔죠. 2024년 6월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d, 2d인 동일한 직사각형 금속고리 AB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며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를 지난다. 1, 2에서 자기장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이고 세기는 각각 일정하다. 자, AB의 속력은 같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력을 그냥 V라고 둘게요. A하고 B의 속력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점 PQ는 각각 A, B의 한 지점이고요. 표는 P의 위치에 따라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우선 요 표에 있는 정보로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미리 적어 놓도록 할게요. 우선 P의 위치가 1.5D이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죠. P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요 1영역에 걸쳐 있는 면적이 증가해서 자속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속의 변화를 보면 1영역의 면적이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인 거죠. 근데 자속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요 1영역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크기를 그냥 B라고 한번 두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X가 2.5D인 지점을 P가 지나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2.5D면 요쯤이죠. 그러면 요렇게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요렇게 걸쳐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면 요 1영역의 면적은 변하지 않고 2영역에 걸치는 면적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는데 2영역의 면적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은 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2영역의 걸친 면적이 증가할 때, 그러니까 원래 자기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2영역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때에 비해서 유도 전류가 2배로 흘렀다라는 것은 유도 기전력은 BLV니까 X 이꼴 1.5D를 지날 때 유도 기전력이 BDV였거든요. 그러면 X 이꼴 2.5D를 지날 때는 2BDV가 돼야 되죠. 여기서 D하고 V는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 이 영역의 자기장의 크기는 2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 구했다라고 볼 수 있죠. 기억 보면 P의 위치가 X 이꼴 3.5D를 지날 때, 3.5D를 지날 때는 요 P가 이쯤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걸쳐져 있어서 요 2영역의 면적은 안 변하고 1영역의 면적만 변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BDV라는 유도 기전력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도 전류는 I0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 이건 Q의 위치가 2.5D일 때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색인데요. P의 위치가 2.5D면은 여기를 지날 때입니다. 여기를 지날 때면 이건 그림을 좀 따로 그릴게요. 요렇게 걸쳐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요 영역은 증가하고요. 요 영역은 감소하죠. 그럼 빨간색 영역에 의한 유도 기전력은 2B에 이번에는 그 L이 2D입니다.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 길이죠. 2D의 V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은 이 B에다가 그죠? 1영역의 자기장 크기에다가 L은 2D고 속도는 V입니다. 근데 자 보면은 여기 나오는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이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속이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둘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하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감소하는 것은 같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도 기전력은 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거니까 2는 4에 6BDV가 되겠죠. 그럼 이때 유도되는 전류는 BDV일 때가 I0였으니까 6I0만큼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I0보다 크다 하면 맞는 말이죠. 너 조용히 하라. 자, 디귿 P와 Q의 위치가 3.5D일 때 P와 Q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했는데요. 자, 3.5D를 지날 때면 P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지날 때죠. 이쪽을 이렇게 걸쳐서 지날 때니까 1영역의 자속이 감소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고요. Q가 3.5D를 지날 때는 Q가 3.5D를 지날 때는 여기에 이제 Q점이 있어서 이렇게 걸쳐가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니까 이 영역에 걸치는 면적이 감소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방향의 자속이 감소하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 맞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었다.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체 A, C를 수평면에 놓인 물체 B의 양쪽에 실로 연결하여 서로 다른 빗면에 놓고 A를 손으로 잡아 P에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를 가만히 놓으면 A는 빗면을 따라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A가 P에서 D만큼 떨어진 점 Q에까지 운동하는 동안 A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각각 E0, 7E0이다. ABC의 질량은 각각 M, 2M, 3M이다.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습니다. 일단 기억에서 보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이때 E0입니다. 그러면 A의 그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운동 에너지 Q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한번 두어 볼게요. 그러니까 요 Q점을 지날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K가 됩니다. 그럼 B의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같은데 질량이 2배니까 2K가 되겠죠. 그리고 C는 A가 Q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3K가 될 겁니다. 3K가. 자, 그럼 이걸로부터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손을 놓는 순간부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거든요. 그럼 요 세 가지 사실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C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를 이용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텐데 이렇게 쓸 겁니다. 0은 델타 K 더하기 델타 U 요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처음에 전부 다 0이었다가 나중에 이런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총 6K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6K 빼기 0이에요. 그래서 6K라고 그냥 적을게요.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A는 올라갔고 B는 높이가 그대로고 C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A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B는 그대로고 C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E0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C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7E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이너스죠. 예, 줄어드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7E0.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K가 바로 E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요 K가 바로 E0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저는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지금 B의 가속도의 크기에다가 이제 ABC의 전체 질량을 곱하면 ABC 전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동 거리가 D가 나와 있고요. 그 두 개를 곱하면 합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그럼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이용해서 쓸 수 있냐면 W는 델타 K라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ABC를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ABC를 하나로 묶으면 질량이 6m이죠. 거기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ABC를 하나로 묶었을 때의 합력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D를 곱하면 ABC 전체의 한 일이 되는 거죠. 요거는 ABC 전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요. 그러면 얘는 6K 빼기 0이 되는 거고요. 이건 K가 E0니까 결국에 얘는 6E0가 됩니다.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 이제 6 날리고 따라서 A는 MD분의 E0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요 2만 빠지면 되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했는데요. B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없잖아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없고 운동 에너지만 0에서 2K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K가 E0니까 B는 2E0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셈이고요. 자, C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는 0에서 3K, 그러니까 3E0만큼 증가했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7E0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따지면 운동 에너지는 3E0만큼 증가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7E0만큼 줄어들었죠. 그럼 그 크기는 이거의 절대값을 씌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2E0고요.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4E0인 겁니다. 그래서 요 2E0는 4E0보다 작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니까 절대값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20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한다. AB의 질량 각각 4m 8m이고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분의 9mg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4분의 9mg입니다.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AC의 위치를 바꾸어 연결했을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그럼 가에서의 가속도가 A면 나에서의 가속도는 2A가 되는 거죠. 화살표가 주어져 있죠. 이쪽으로 이제 그럼 가속도가 A고 얘는 이쪽으로 2A가 되겠습니다. C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C의 질량은 MC라고 둘게요. 얘는 MC, 얘도 MC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하면요. 그리고 MA 꼴 F를 써볼 겁니다. MA 꼴 F. 가속도가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면 MA 꼴 F 하려면 힘을 다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최대한 덩어리를 뭉쳐가지고 식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한 덩어리로 뭉쳤을 때 필요한 힘들을 한번 표시해 보면 이쪽으로 3mg 작용하고요.
이쪽으로 MCG 작용하고요. 그다음 하나 빼먹으면 안 될 게 있습니다. B에 작용하는 중력 중에 빗변 방향 성분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을 F1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ABC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힘들은 다 표시를 한 거예요. 일단 B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B란다. 나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MCG 그리고 이쪽으로 F1 그리고 이쪽으로 3mg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운동 방정식을 세울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에서 A, B, C를 하나로 묶었을 때 운동 방정식 하나 세울 거고요. 그다음 나에서 역시 A, B, C를 하나로 묶은 운동 방정식을 하나 세울 겁니다. 이거 또 추가로 하나 뭐 세울 거냐면 지금 요 힘이 주어졌잖아요. 요 힘이 주어졌죠. 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힘들게 문제를 풀었네요. 저는 요렇게 묶어서 운동 방정식을 하나 세웠거든요. 근데 요렇게 묶을 필요 없이 요 힘은 또 뭐와 같냐 하면 요 힘과 같습니다. 요 힘이 4분의 9mg잖아요. 그러면 A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요 A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A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러면 A는 질량이 3m이죠. 3m이고 가속도는 A입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합력은 중력하고 장력밖에 없죠. 그러면 3mg 빼기 4분의 9mg 하면 4, 3, 10이니까 4분의 3mg가 됩니다. 따라서 가속도가 바로 나오죠. 가속도가 얼마냐면 4분의 1 g가 됩니다. 자, 그럼 가속도 대신에 이제 A의 가에서의 가속도는 4분의 1g, 나에서의 가속도는 2분의 1g인 걸 이용해서 가에서 ABC에 대한 운동 방정식, 나에서 ABC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할게요. 이상한 놈들이 많네.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자, 가에 대해서 MA 꼴 F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총 질량이 얼마입니까? 11m 더하기 MC죠. 요거의 가속도는 4분의 1 G가 됩니다. 요거는 3mg 더하기 F1 빼기 MCG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가에서 ABC에 대해서 하나로 묶었을 때 운동 방정식입니다. 나에서 ABC를 하나로 묶으면 역시 질량은 똑같죠. 11m 더하기 MC에 그다음에 이번에는 2A니까 2분의 1G가 되겠습니다. 2분의 1G는 MCG 더하기 F1 빼기 3m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식을 기억이라고 하고요. 요식을 니은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MC와 M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면 뭐를 없애면 됩니까? F1을 없애면 되죠. 그러면 서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적을게요. 기역 빼기 니은을 해주면 되죠. 기역 빼기 니은. 그럼 기역 빼기 니은 하는 거보다 니은 빼기 기역이 낫겠네요. 니은 빼기 기역을 하겠습니다. 왜 니은 빼기 기역이 낫냐 하면 여기다 제가 변형을 시켜볼게요. 여기에다 4분의 1g를 안에다 해버리면요. 여기다 2를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 22 2m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빼주면 4분의 1g로 묶을 수 있죠. 4분의 1g로 묶고 22m 빼기 11m이니까 11m이 남죠. 그리고 2mc 빼기 mc니까 mc가 남습니다. 우변은 이제 F1 날라가죠. F1 날라가고 3mg는 이제 마이너스 3mg 빼기 3mg니까 마이너스 6mg가 됩니까? 6mg가 되고요. 그 다음에 F1 날라가고 MC는 2mcg가 됩니까? 2mcg가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이제 4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G는 날리고요, 미리.
그러면 11m 더하기 MC는 마이너스 24 M 더하기 8M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넘기면은 35M이 7MC가 되죠. 따라서 MC는 5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운동 방정식 3개 세워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립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요 6월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